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해서 구상을 하시게 되셨는지부터 감독님한테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에 관한 게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래부터 좀 고민이 원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연우가 원희의 사진을 보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보낸 여자의 방사능 사진을 본다라는 이미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헤엄쳐간다 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흔들리는 물결의 이 두 주인공인 고원희 씨랑 심희섭 씨는 사실 이 영화에서 두 인물의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두 인물이 어떤 식으로 서로 화학작용을 하는가라는 게 거의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두 분은 그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 감독님 시나리오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고원희 씨.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은 매우 자극적이고 액션이나 이런 느와르 같은 장르가 많잖아요. 네, 잔잔하면서도 되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책 한 권을 이렇게 집중하고 다 읽었어요. 거기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또 저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연기를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죽음이라는 게 사실 매우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연기할 때 어린아이들이 슬픈 연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웃잖아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감정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렵지만 조금 쉽게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단양의 풍경 그리고 연우의 상처, 원희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서로의 모습, 그리고 원희와 연우의 주변 사람들, 가족, 그리고 병원 사람들, 이런 풍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낌이 좋았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사실 일단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어쨌든 연기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고 좀 더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번에 어쨌든 그런 걸 좀 발판 삼아서 다음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반성하는 모습이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두 인물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셨던 분은 이제 감독님이시기도 할 텐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선 기사가 어쨌든 그 엑스레이 기사가 엑스레이 보면서 얻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 이 두 배우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들로 구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두 인물이 어떻게 보면 밀당이죠.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희가 다가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럴 때 계속 연우죠. 여기서 연우는 계속 그 다가오는 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점점 이제 그것이 거꾸로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되고 또 인물들도 그런 인물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는지 감독님한테 일단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연우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계속 찾지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삶의 의미를 자기 내면에서는 계속 끝없이 질문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런 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원희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모집을 나왔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강단이 있고 그런 친구인데, 자기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 희망이라고 할 만한 곳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근데 원희의 처음에 초반은 그 연우한테 다가간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끝없이 자기를 이제 뭐랄까 자기의 불안함이나 위태로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 약간 조증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를 들뜨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시나리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모르게 그게 이제 감정 변화가 되고 전환이 돼서 그게 사랑이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정으로 치환되는 게 그 나무에서 서로 이제 나무를 약간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본격적인 두 사람만의 관계로 변하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는 원희의 태도는 딱 특정 연우라는 인물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뭐랄까 무너지기 쉬운 자기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고, 그게 관객들한테는 저는 처음에 호기심과 불안감으로 이렇게 보여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제가 표현한 거에 따르면 이제 약간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안에서 두 배우분이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미묘하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계속 침울하잖아요. 침울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친구가 언제 웃음을 보여주느냐,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거꾸로 원희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한 상태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명랑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명랑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어떠셨는지, 희섭 씨랑 원희 씨. 네,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연우가 극 중에서 웃는 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 맞는 씬 있잖아요. 그 은행 씬 앞에 원래 씬이 한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저희가 섭외가 안 돼서 못 찍고, 한 씬은 편집에서 날라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연우가 이렇게 이제 병원 사람들과 이렇게 잡담 같은 걸 하다가 약간 살짝 웃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지금 화면에도 없어서 설명하기 그렇지만, 그때 이제 좀 연우 희섭 씨가 그 연기하기 조금 어려워했었죠, 조금. 하여튼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는 이것도 편집 빠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렇게 조증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관객들이 뭐지라고 느끼는 순간에 자기가 혼자 있는 방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슬퍼하고 자기 내면을 스스로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울을 보고. 근데 그런 거에서 저 친구가 지금 저런 상태구나, 속으로는 되게 불안감이 있구나라는 게 원래는 이제 찍었었는데 그 편집에서 드러나면서 좀 그런 감정의 굴곡 같은 것들이 조금 드러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실제로 연기를 한 배우분들의 입장을 들어봤어요.
연호가 어쨌든 상처 때문에 감정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태어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워낙 자기 표현이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사실 고민보다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제가 생각하는 죽음과 연호가 생각하는 죽음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제가 물론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그걸 연기로 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체 놓여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있고 그걸 또 연호와 원희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게 감정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진심이 전달되길 바랬고 감독님께서도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건 어떤 뭐 이렇게 깊이라든지 어떤 강도 세계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걸 진심을 다해야 어쨌든 드러나지 않을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점을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고원희 씨. 네, 저도 오빠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진실되게 연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사실적으로 연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캐릭터를 구축해서 성격을 어떻게 만든다기보다는 저와 닮아 있는 것도 많았고 제 거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 경험을 많이 바탕으로 했었고, 죽음이라는 거를 대할 때도 그 촬영하기 전에 이제 한번 작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몸에 이제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마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이제 주위에 이제 이모가 이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모가 죽음을 대했던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봐왔던 거를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정하시고 원망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체념하시고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분명히 몸은 힘들고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데 저는 이모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옆에서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오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한 씬 한 씬마다 제가 느끼는 거를 최대한 잘 진실되게 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 질문도 받을 텐데요. 일단 이 영화를 저는 이제 작년에 보고 올해 다시 보게 됐는데 다시 보면서 구조적으로 재미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우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도 동생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원희가 오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냥 오빠라고 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죽었던 동생의 환생처럼도 느껴지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반복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꾸로 원희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부분들도 원희 역시도 가족사를 보면 다들 일찍 죽었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장면적으로 보자면
영화의 시작에서 보면 어깨를 부딪혀가지고 여기 사고 나서 엑스레이 찍으러 온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다시 그런 또 다른 간호사가 담배 피다가 뭐 차에 이렇게 치일 뻔해서 또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그런 것 같은 설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강인가요? 거기가? 강이죠? 네, 강에서 지금 남자 주인공인 연우가 거의 빠져 죽을 뻔한 뭐 그런 상황인데 친구가 구해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보면 이제 이 원희가 그 강에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반복 구조를 통해서 뭔가 이 영화 자체가 이 영화 자체의 리듬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은밀한 매력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당연히 의도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국수를 먹는 장면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그 국수를 먹었을 때가 뭔가 두 사람의 어떤 그 교감이 일어나는 느낌이 딱 들고 마지막에 여행을 가서 아마도 죽기 전에 같이 먹는 그런 국수를 먹는 그런 장면일 텐데 그런 반복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구상하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얼개가 그런 데서 좀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시나리오를 다른 것도 쓰면 좀 이런 패턴 비슷한 것들이 자꾸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겪었던 건데 그와 비슷한 것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고 그때 조금씩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뭐 죽음에 하고 그리고 그 미세한 사랑에 관한 얘기지만 동시에 연우와 원희의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다른 지점으로 조금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빠라는 호칭도 저는 이렇게 죽음이나 삶이라는 게 완벽하게 단절됐지만 희미하게 이렇게 작은 통로가 나 있는 그 정도 느낌을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여동생의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냥 저게 이렇게 뭔가 정확히 해석은 안 되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정도로만 해석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죽음이라는 공간도 있고 생명과 재생이라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물이지만 다른 의미로 계속 쓰여지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르게 쓰여진다는 것도 좀 재밌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국수 같은 경우도 국수는 사실은 약간 뭐 제사 음식 같기도 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싼 음식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것들이 이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전달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우가 이제 원희한테 그 국수를 주잖아요. 그게 마치 좀 뭐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지길 원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들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감독님한테 그 얘기 들었고 그러면 그 관객 여러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앞에 계시네요.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영화에 바이크 타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연우 캐릭터는 약간 정적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바이크가 왜 연우의 교통수단으로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느리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깊은 의식 중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우와 같은. 근데 제가 실생활은 사실은 좀 되게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뭔가 이렇게 약간 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게 연우한테도 투영이 된 거고, 연우도 겉으로는 너무나 섬세하고 여동생 친구도 별로 없고 여동생만 늘 챙겨가지고 여동생이랑만 놀고 이런 친구인데 그래도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절규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한테 갑자기 욕도 하고 뭐 씨발이라는 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때 이제 희섭 씨랑 얘기할 때는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한 거고 거기 이미지화 됐을 때 오토바이라는 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나리오 지문상에서는 그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 훨씬 더 과격하고 훨씬 더 폭발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느 쪽으로 확 끌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출력도 안 좋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연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화된 거죠. 저는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고 영화 때문에 어쨌든 연화 따라서 타게 됐는데 오토바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후져요. 그래가지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 저 혼자 올라가는 그 원희를 태우고 가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후달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고 안 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영화에서 보면 그 연우가 원희한테 노래 들려주는데 유재하 씨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왜 굳이 유재하 씨 노래를 선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사람이 되게 촌스러운 연애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뻔한 거 그냥 어디 가고 국수 먹고 뭐 한 진짜 질이 일탈한 그런 걸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둘 사이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노래를 불러주자라고 했고 그때 뭐 얘기 몇 번 했지만 그 노래를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딱 맞는 거를 찾지 못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유재하 음악이 생각이 나서 들어보니까 이게 그때는 제가 제 기억에는 희섭 씨를 미팅한 뒤였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쓰게 된 거고 근데 또 지금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음악이 또 너무 직접적이지 않았나 또 약간 그런 것도 들고 근데 또 거기가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직접적으로 대놓고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처음에는 의도는 연우가 충분히 불러줄 만한 그리고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시네. 그 연우가요 원희가 이제 아픈 걸 알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여기로 왜 왔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생긴 장면이고 대화가 어떤 의도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거는 일단은 그런 질문은 제가 원래 원초적으로 갖고 있던 질문이었고요. 그게 동시에 연우가 생리적으로 그리고 여동생의 죽음 이후로 더 증폭된 질문이었어요. 여기 왜 사냐고.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주제 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고향이 여기가 아니었고 거기가 실제로 단양이 그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프닝에 이렇게 가다 틱톡 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공장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통 좀 멜로 영화에서 오프닝을 시멘트 공장에서 안 끝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 그러면 그 이렇게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 나는 것도 사실 배경이 그 시멘트 공장 앞이에요. 근데 그게 조명도 잘 다 못 밝히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상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제문이 그 아버지도 사실 여기가 고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는 고향이었는데 여기 왜 왔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일하러 왔지, 돈 벌러 왔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대답밖에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디 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연우가 늘 묻고 싶었던 질문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랑 그런 진지한 얘기 할 일도 없고 근데 늘 가족들이 갖고 있던 질문을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다 일어나 잠결인데 그렇게 하는 장면을 만들었죠. 네. 약간 덧붙이자면 앞에 이제 여동생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왜 천국에서 그럼 천국에서 계속 살지 여기 와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거랑 좀 연관이 돼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것도 그 앞에가 원래 조금 더 시나리오상에 좀 더 있어요. 원래 친구로 나왔던 분이 있거든요. 경찰복 입고 원래 이 둘이가 그 경찰복 입은 그 친구 집에 간 거예요. 놀러. 그리고 그 집 아버지가 목사고 그래서 얘네들이 걸어 나오는 목사님 집에서 교회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시나리오 수정하면서 좀 날라간 거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앞전 씬에는 뭐 이렇게 얘네들이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돼지 죽는 걸 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놀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좀 빠지면서 좀 앞뒤 설명 조금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젠가 디렉터스 컷을 다시 한번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란 고무줄 건네는 장면에서 굉장히 좀 설렜는데 그게 굉장히 연우다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노란 고무줄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장면에 넣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엔딩에서는 원래 노란 고무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는 그러니까 은유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엔딩장에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밋밋하다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우연히 생각이 난 거예요. 그 10원도 안 되는 그 노란 고무줄 하나가 죽은 여자의 손목에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엔딩 그 이미지를 쓰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집어넣지? 라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둘의 첫 데이트 하는 장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그때 묶어주고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보통은 거꾸로 그런 노란 고무줄을 한번 이렇게 줘본 그렇게 작업을 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네, 그 연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는 두 명의 여자를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여동생을 잃고 두 번째는 이제 원희를 잃게 되는데 그첫 번째 그 동생의 죽음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두 번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연우를 좀 구원해주는 그런데 사실은 그 일생에서 그렇게 두 번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오히려 더 좌절하거나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강에서 헤엄쳐가는 장면에서 처음에 이렇게 한번 머리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영화가 끝났어도 좀 다른 엔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생각해 두신 그런 말이 있었던 건지. 누가 그 SNS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들어가서 죽은 채로 끝났으면 영화는 망작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영화가 이제 의미가 안 생기는 거죠. 둘 다 성장도 못하고. 그러면 죽으면 만약에 연우가 그 상태로 죽는다면 그 죽음 자체로의 의미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40분 달려왔던데 무의미로 끝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겠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 두 분 배우분들한테 질문하실 분 지금 일단 또 질문하시죠. 네. 연우가 초반에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게임인지 영상인지 요즘에 맞지 않게 굉장히 투박한 그런 3D 영상인데 그게 도대체 뭔지가 제가 보면서 궁금했고 또 중간에 화면이 아예 그 게임 화면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그 영상이 그리고 뭐 이제 그 실제로 연기하실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지 않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그게 저희 연출팀에서 한 거라서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나리오 질문했었을 때는 대항해 시대라는 뭐 게임이 근데 저는 게임을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후배의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밤에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자기 전에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밤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방에 앉아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그런 게임들이 모험 여행기거든요. 모험 어드벤처물. 근데 연우가 그거를 방에서 한다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부조리한 느낌 그런 걸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원래 시나리오는 이제 대항해 시대인데 그 영화 찍을 때는 그게 사정상 여건상 안 돼가지고 게임인데 그게 그 조작이 이제 그 중간에 뭐 영상이 잠깐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게임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화면이 속으로 뭐야 이거 뭐 이랬는데 어쨌든 시나리오처럼 대항해 시대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영상이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연우 약간 우울하잖아요. 캐릭터도 어쨌든 좀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 어쨌든 연우의 어쨌든 심리가 완전 반영돼 조금 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또는 이렇게 좀 동질감을 느끼는 캐릭터여서 그런 의미로서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부산 여행을 가가지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이제 입을 맞추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면서도 가장 힘들게 찍었던 씬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회차도 짧고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흐름이 아니라 장소별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을 끌고 유지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프가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고 막상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대해야 할 때 어떤 감정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기적이지만 어쨌든 제가 연기를 했으니까 그냥 좋은 장면은 그 마음 가게 앞에서 원희가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좀 그 장면 제일 좋고 그리고 가장 저는 좀 아쉽고 한 장면은 병원 앞에서 저한테 왜 그러는데요?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라는 장면인데 시나리오상에서 어쨌든 제가 느꼈던 감정선이 좀 더 폭발적인데
막상 촬영할 때 제가 그게 안 돼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좀 많이 아쉬운 영화. 만약에 좀 더 제가 상상했던 정도 나왔으면 영화한테 잘 됐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장면에서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좀 예를 들면 가장 어렵게 찍었다거나 저는 그 아까 오원희 씨가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어려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대사로 써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화 전체 톤에서는 그걸 대사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모든 장면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둘 다 극단적인 처절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아주 미세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차근차근 미세하게 예를 들면 볼륨으로 치면 데시벨을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촬영이 이제 이렇게 뒤에 찍고 앞에 찍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볼륨 조절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되게 섬세한 결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기자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저는 모든 장면이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근데 배우들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신희석과 고원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어떤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처음에 그 이제 영화 제작 결정되고 11월 말인가 해서 그 희석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냥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거의 그 고민 없이 결정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다른 지부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 연기한 거를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봤는데 1990 연애라고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 보면 제가 농담처럼 그 희석 씨는 가만히 있을 줄 안다고 연기 안 하는 거를 할 줄 안다고 그래서 거기서 신뢰를 가졌고요. 원희 양은 그 하여튼 같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떤 내적인 이렇게 핵심 포인트라고 하나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원희 씨가 이렇게 좀 여백이 많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컨셉이 좀 심심하고 아련하고 그런 느낌의 이미지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 핵심 감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이 배우가 하면 어울리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있으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연인 같은 느낌이 그림이 나오는 배우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영화 보면 제가 단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독특한 어떤 느낌을 많이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 공장도 엄청 많고 근데 거기를 지나면 또 엄청 불자연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장소적 배경을 어떻게 단양으로 하시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고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시비석 배우님께서 그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것 같은데 오토바이 면허 따는 것처럼 따로 뭐 준비하셨던 거 원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양이라는 곳은요, 제가 제 고향 옆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갔고, 그리고 이따가 아까 말했듯이 시나리오를 그 방사선사가 어떤 사진을 본다 그 이미지를 시작하면서 배경을 단양으로 해야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단양이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동시에
끝없이 이렇게 시간만 흐르는 그런 정적인 구간이고 조금만 달리 해석을 하면 죽음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머릿속에 저만의 감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이라는 것이 한없이 무심한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금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정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놀 때 시간 많아가지고 수영 한번 배워보자 해서 배웠던 게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됐어요. 사실 근데 사실 수트를 입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몸으로 그렇게 잘했으면 여기 안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잘 헤엄쳐 나간 겁니다. 네. 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감독님하고 두 분 배우분들 그 끝으로 그 관객 여러분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인사를 하도록 하죠. 그 영화는 뭐 별 사건도 없고 그냥 느리고 그리고 한없이 잔잔하고 그런 영화인데 제가 마지막에 그 연우가 원희한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울지 말고라고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그런 감정, 그런 위로가 관객들 분들이 조금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잔잔하고 느리고 그렇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어두운 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엔딩은 희망차게 끝나고 그런 좋은 감정들만 가지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영화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보신 분들마다 이제 좀 느끼신 게 많이 다를 거라 생각되고 한데 그래서 뭐 거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게 오래 기억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영화로서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흥행은 좀 그래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주위에 좀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나쁜 얘기만 안 해주시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잘 봤다고 괜찮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